준호가 마당에 김치 대야를 번쩍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붉은 양념이 폭탄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게 다 돈이 얼만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3일 밤낮으로 500포기 김장을 혼자 담그고 있었죠. 준호는 아내의 그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준호가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3일간의 김장 지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엎어버린 그 며느리가 전국 최고의 김치 사업가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충격적인 거짓말로 며느리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3억 원을 훔쳐서 사업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한 장의 각서가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폭탄이 될 줄은.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밤 10시였습니다. 서연이는 3일째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죠. 하지만 바로 옆에서 시어머니 말자가 감시하고 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김장을 하느라 옷을 얇게 입고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1.5톤의 배추와 사투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 말자는 따뜻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두꺼운 털조끼에 핫팩까지 붙였죠. 그리고 전기 히터 앞에 푹 앉아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잔소리를 해대면서 손으로는 귤만 까먹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 데리고 하느라 고생이다. 말자가 귤 껍질을 바닥에 버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 제대로 못할 거잖니? 그런데 서연이의 손끝은 얼음장 같은 물 때문에 갈라져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팔이 너무 아파서 10분만 쉬면 안 될까요? 손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러자 말자는 귤 하나를 입에 넣고 씹으면서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내가 추운데도 안 들어가고 지켜보고 있는데 감히 쉬겠다는 소리가 나오냐? 네가 요령이 없어서 늦어지는 걸 누굴 탓해?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말자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벌써 3일째인데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다른 며느리들은 하루 만에 끝낸다더라. 바로 그때 말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교회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 권사님. 말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저 지금 며느리 데리고 김장 500포기 하느라 골병이 들었어요. 아니, 혼자 하라고 하면 엉망으로 할까봐 제가 밤낮으로 옆에서 지도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서연이는 말자의 뻔뻔한 거짓말을 들으면서 억울함이 목까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말자가 갑자기 서연이를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죠. 야, 통화 중이니까 조용히 해. 소리나게 하지 마.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배추를 들어 올리려다가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에 말자가 전화를 끊고 달려왔어요. 어휴, 이런 바보 같은 것이. 아까운 배추 버리게. 말자가 서연이의 어깨를 밀치며 화를 냈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손에 힘이 없어서. 손에 힘이 없긴. 병원비 내가 다 해줬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해? 말자가 독서를 퍼부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목이 너무 말라서 서연이가 힘없이 말했죠. 어머님, 물 좀.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러자 말자는 마지못해 물통을 발로 툭 밀어줬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일 늦어진다. 적당히 마셔라. 그리고 빨리빨리 해. 새벽까지 안 끝나면 잠잘 생각도 하지 마. 서연이가 물을 조금 마시고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린 상태에서 무거운 배추를 들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말자는 서연이가 겨우 버무린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양념이 골고루 안 묻었잖아. 모양도 엉망이고. 말자가 트집을 잡으면서 다 된 김치를 다시 배추 더미에 쏟아버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겠어? 서연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님, 이미 3시간 걸려서 만든 건데요. 3시간? 다른 사람은 30분이면 하는 걸 3시간이나 걸려.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 말자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배추 더미가 서연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죠. 그때 말자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김치 가져가기로 한 용달차 불렀으니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라. 못 끝내면 내 책임이야. 서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정보다 일찍 출장에서 돌아온 준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죠. 말자는 화들짝 놀라며 먹던 귤을 급하게 감췄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는 척하면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허리야. 며느리 도와주느라 허리가 끊어져.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까지? 서연아. 준호는 3일간 연락이 안 됐던 아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서연이는 피고름이 흐르는 손으로 배추 속에 파묻혀 있었죠. 서연이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왔구나. 그러자 말자가 준호에게 다가가면서 하소연했어요. 아들아, 며느리랑 둘이서 이거 하느라 내 허리가 끊어진다. 근데 서연이가 너무 느려서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준호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놀라며 소리쳤죠.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렇게 됐어? 괜찮아. 별거 아니야. 서연이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이의 처참한 손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말자는 옷차림도 말끔하고 얼굴에도 추위에 시달린 흔적이 전혀 없었죠. 어머니, 그럼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준호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혼자 두면 제대로 할 줄 몰라서. 말자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죠. 주먹을 꽉 쥐며 말자를 노려봤습니다. 준호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마당 한가운데 놓인 무거운 김치 양념 대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양념이 폭탄처럼 사방으로 튀었죠. 말자의 얼굴과 옷 그리고 마당의 흰 벽이 순식간에 시뻘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이게 다 돈이 얼만데. 말자가 아들 준호의 등짝을 때리며 소리쳤죠. 하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마당에 쌓인 배추탑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정신 차려. 이게 얼마짜리인데. 말자가 절규하며 말했죠. 그런데 준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김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가 3일 밤낮으로 고생해서 만들어둔 김치통이었어요. 준호가 뚜껑을 열어 하나씩 마당에 엎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만해. 제발 그만해. 말자가 울부짖으며 김치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말자를 밀어내고 계속 김치를 쏟아냈어요. 잘 절여진 배추들이 흙바닥에 지니겨지면서 마당은 순식간에 붉은 난장판으로 변했죠. 서연이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집안 살림을 부수고 있는 남편 준호를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렸어요. 모든 배추를 쓰레기로 만든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은 말자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죠.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서연이의 피 묻은 장갑을 벗겨내고 자신의 코트를 덮어줬어요. 서연아, 우리 가자. 여기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야. 준호가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들이 담벼락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양념으로 도배된 마당을 본 이웃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모자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좀 봐. 뭔 일이 일어난 거야? 김치가 왜 저렇게 널려 있어?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연이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악을 쓰며 차를 막아서는 말자를 피해서 준호는 거칠게 차를 몰았어요. 준호야, 돌아와. 네가 어디 가겠다고. 말자가 차 뒤를 쫓아가며 소리쳤죠. 하지만 준호는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핸들을 잡은 손을 덜덜 떨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서연이는 사이드 미러로 멀어지는 시댁을 바라보며 지독했던 괴롭힘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미안해.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늦은 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는 서연이의 몸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손은 썩어가고 있으며 면역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있었죠.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준호가 의사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그날 밤 서연이는 링거를 맞으며 병실에서 깊은 잠에 빠졌죠. 준호는 서연이의 침대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어. 내가 너를 지킬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김치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말자는 치우지도 않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죠. 말자는 동네 부녀의 단체 채팅방을 열고 거짓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두드리며 신경질적으로 글을 적었어요. 며느리가 힘든 척 투정 부리다가 김치를 다 엎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 폐물까지 훔쳐서 집을 나갔다니까요. 말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엉망이 된 마당 사진을 찍어 올렸죠. 며느리의 폐륜을 강조하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인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해서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 냈어요. 말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했죠. 3일 동안 정성껏 가르쳐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요즘 젊은 애들은 인성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며느리 둔 게 제 팔자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 정말 기가 막혀요. 한편 병실에서는 서연이와 준호가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 문자와 수군거림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의 친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죠. 서연아, 정말 시어머니 물건을 가져간 거야?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던데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의 직장 동료도 비슷한 말을 전해왔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신다던데. 뭔 일이 있었던 거야? 회사에서도 다들 알고 있어. 괜찮겠어? 또 다른 지인은 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서연이가 정말 폐물을 훔쳤대? 믿을 수가 없어. 사람 알아보는 게 참 힘들구나. 두 사람은 계속 쏟아지는 비난의 치를 떨었죠. 말자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야. 준호가 주먹을 쥐며 분노에 떨었어요.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서연이가 준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죠. 여보, 지금 가면 더 큰일 날지도 몰라. 어머니가 뭘 또 꾸밀지.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우리가 도둑으로 몰린 채로.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것도 모자라서 도둑까지 되어야 하는 거야? 준호가 말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말자의 집 앞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했어요. 차에서 험상궂은 인상의 남성이 내리더니 다짜고짜 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죠. 준호가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최말자, 어디 숨어 있어? 나와. 남성이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는 인근에서 대형 한정식 수라상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죠. 김 사장은 말자에게서 김치 500포기를 납품받기로 했었습니다. 트럭을 보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말자가 떨리는 다리로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사장님, 그게 뭐야? 김 사장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일꾼 10명 써서 작업한다고 해서 인건비 포함 500만 원이나 성금으로 줬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냐? 김 사장이 말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돈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발한다. 말자가 당황해서 손을 내젓며 애원했죠. 사장님, 제발이요. 지금은 정말 돈이 없어요. 시간을 좀 주시면 꼭 갚을게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다 썼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김 사장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나 연락 두절이었잖아. 500포기를 며느리한테 혼자 시켰다는 소문까지 다 퍼졌는데 이게 장사야 사기야. 그러자 말자가 급한 나머지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사실 김장을 망친 건 제 며느리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그 애한테 가서 받으세요. 그 애가 다 엎어놨거든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며느리가 김치를 다 망쳐놓고 도망갔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김 사장이 기가 막혀서 물었죠. 내 며느리가 돈이 있냐? 변상할 능력이라도 있어? 내 며느리가 그 돈 500만 원 어디서 구해? 말자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빈몸으로 쫓겨나서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갔거든요. 김 사장이 더욱 화가 났어요. 돈도 없는 애한테 떠넘기지 말고 나중에 또 변명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적어. 김 사장이 종이와 펜을 내밀었죠. 며느리는 빈몸으로 나가서 변상 능력이 없다고 써. 그리고 돈을 다 쓴 네가 전액 갚겠다고도 적어라. 나중에 또 며느리 핑계대지 못하게 확실히 적어둬야겠어. 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빈몸으로 나가서 변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돈을 다 쓴 본인 최말자가 전액 갚겠습니다. 말자가 지장을 찍으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며느리 때문에 이런 고생까지. 하나도 챙겨간 게 없으니 정말 답답해 죽겠네. 열린 대문 틈으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준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죠. 말자가 각서를 쓰는 모습과 말하는 모든 내용을 촬영했습니다. 김 사장이 각서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나중에 또 며느리 핑계대지 마. 이 각서대로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돈 한 푼 없이 나갔어요. 말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빈털터리로 쫓겨나다시피 했거든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다니까요. 김 사장은 각서를 받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하나둘 흩어졌어요. 어머, 정말 며느리 혼자 500포기를 시켰다니. 그것도 암 환자인데 말이야. 인건비까지 받아놨으면서 혼자 시키다니 참. 요즘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된 건지. 준호는 모든 촬영을 마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완전히 빠졌어.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승산이 생겼어. 어머니가 네가 빈몸으로 나갔다고 직접 증명해줬거든.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말자의 집에서 나온 서연이와 준호는 보증금이 없는 좁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월세도 겨우 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방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곳이 진정한 안식처였습니다. 1년 동안 치료와 휴식에 집중한 끝에 서연이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만큼 건강을 되찾았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었죠. 서연이는 소일거리로 근처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거지나 청소를 도왔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특유의 손맛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버려지는 남은 채소들로 주먹밥과 겉절이를 만들어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까요? 급식소를 찾는 할아버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은 배추 겉절이랑 콩나물 무침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이것 때문에 매일 오게 되네. 할아버지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만든 음식은 젓갈이나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깊은 맛을 냈어요. 마치 마법 같았죠.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만든 겉절이 진짜 맛있어. 어떻게 조미료 없이도 이런 맛이 나지?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야. 정말 손맛이 다른 것 같아. 급기야 줄을 서서 먹는 신기한 풍경이 벌어졌어요. 무료 급식소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급식소 관계자들도 신기해했죠. 서연 씨가 오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음식 맛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가 급식소를 찾아왔어요.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남자는 서연이가 담근 겉절이를 한 입 맛봤습니다. 그 순간 눈을 번쩍 뜨며 서연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 맛은. 남자가 중얼거리며 겉절이를 한 젓가락 더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감동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놀라운 맛이네요. 남자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식사를 마친 남자는 서연이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어요. 실례지만 이 겉절이를 누가 만드셨어요? 제가 만들었는데요. 뭐가 잘못됐나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정말 놀라운 맛이에요. 남자가 감탄하며 말했죠. 그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식품 기업 더테이블의 대표 박진우였어요. 처음 마음을 찾기 위해 몰래 봉사를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박진우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해주던 고향의 맛이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맛을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박진우는 서연이의 김치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을 느꼈다고 말했죠.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 회사 유통망과 자본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박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름을 건 김치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정말 진심인 거죠? 서연이는 자신이 암 환자였고 지금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망설였습니다. 저는 암 환자였고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힘든 시간을 겪으신 분이 만드는 음식이야말로 진짜예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바로 그런 진심이거든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진정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 그때 급식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죠. 여보, 집에 가자. 준호가 말하다가 박진우와 마주쳤습니다. 서연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준호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의 재능이 세상에 빛을 볼 기회야. 할 수 있어. 준호가 서연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잘 알거든.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 뒤 서연이는 박진우의 회사 연구실에 들어섰죠. 깨끗하고 체계적인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이는 자신만의 요리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어요. 이 맛을 어떻게 표준화할 수 있을까요? 연구원이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느낌대로 하는데 그 느낌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는 자신이 김치를 담글 때의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배추를 고르는 방법부터 양념을 섞는 순서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죠. 수차례 맛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완벽한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박진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연이의 암 투병 사연을 홍보의 핵심으로 삼기로 한 거예요.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크게 알릴 준비를 했죠.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마케팅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준호 역시 회사를 잠시 쉬고 서연이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곁을 지켰어요. 여보, 정말 홈쇼핑에 나가도 될까? 서연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 자신감을 가져. 준호가 서연이를 격려했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히 감동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마침내 홈쇼핑 생방송 날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의 정성 김치입니다. 서연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죠. 서연이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치를 담그게 된 진심 어린 사연이었어요.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김치를
카메라에 보여줬죠. 이 김치 한 포기 한 포기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서연이의 진솔한 말에 시청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방송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진솔한 이야기에 시청자들이 감동했어요. 화면을 뚫고 나오는 김치의 깔끔한 빛깔에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홈쇼핑 스태프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이런 반응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비된 5천 세트가 방송 종료 20분을 남기고 전부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대박이에요. 완판됐어요. 홈쇼핑 PD가 흥분해서 소리쳤죠.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서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방송 역사상 최단시간 완판 기록이에요. 이서연의 정성김치는 방송 직후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요. 구매자들의 칭찬 후기가 쏟아지며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죠. 진짜 어머니 손맛이에요. 이런 김치 처음 먹어봤어요. 암까지 이겨낸 정성이 느껴져요. 눈물 나게 맛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구나. 서연이는 단숨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연이는 첫 수익금을 받은 날 준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전세 계약금을 마련했죠.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어요. 여보, 정말 꿈 같아.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당신이 대단해서 가능한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가 서연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 승승장구하는 서연이의 소식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어요. 각종 방송에 출연 요청이 들어왔죠. 한편 좁은 단칸방에서 빛독촉에 시달리던 말자는 TV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서연이를 보고 있었어요. 말자는 질투와 분노에 치를 떨었죠. 전현이 어떻게 해? 말자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런 실력이 나온 거야. 나 아니었으면 김치도 제대로 못 담갔을 거면서. 말자는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어요. 서연이는 돈을 벌어 일부를 암 환자들과 무료 급식소에 기부했습니다. 받은 도움을 사회에 베푸는 기업가가 됐어요. 서연이는 존경받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김치 여왕이라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서연 대표님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에요. 어려울 때 도움받은 걸 잊지 않고 베푸시네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시네요. 박진우는 서연이에게 해외 수출까지 제안하며 사업을 더 키우자고 했어요. 일본과 미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박진우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죠. 한류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해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서연이와 준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죠. 하지만 말자는 1년 전 서연이가 나갈 때의 일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구체적인 거짓말을 꾸며내 유튜버에게 제보했어요. 죽은 시아버지가 땅을 팔아 남겨준 현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지어냈죠. 세금의 피용 현금 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그걸 훔쳐서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유튜버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죠.
암 환자로 동정을 받으며 성공한 이서연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졌어요. 한편 서연이는 공장에서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직접 배출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500포기는 해야 할 텐데. 서연이가 혼잣말을 하며 팔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성공의 기쁨에 취해 무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팔이 풍선처럼 부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 500포기 김장을 할 때 혹사당했던 바로 그 팔이었어요. 이상하네. 서연이가 팔을 만져보며 중얼거렸죠. 팔이 점점 더 부어올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서연이가 당황했어요. 잠시 후 서연이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극심한 오한을 느꼈죠.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서연이는 공장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장님,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119 빨리 불러. 의식이 없어요. 준호가 사색이 되어 서연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서연아, 정신 차려. 준호가 절절하게 외쳤죠. 의료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했습니다. 팔에 심각한 세균 감염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했죠. 긴급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이 과로하셨나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1년 전에 과도한 육체 노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준호가 의사의 손을 잡고 애원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에 충격적인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이서연 김치 대표 시어머니 3억 원 횡령 의혹. 준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말자의 악의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는 40도가 넘는 고열로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병실로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아내 대신 우편물을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말자가 서연이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었죠. 서연이가 가출할 때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 3억 원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거짓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경을 헤매는 아내 앞에서 이런 짓까지 벌이는 어머니의 광기에 소름이 끼쳤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이런 짓을 하다니. 동시에 말자의 제보를 받은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 흉내낸 사장, 알고 보니 시어머니 노후 자금 3억 원 훔친 도둑. 이런 제목으로 여론을 선동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유튜버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이서연의 정성 김치로 유명해진 이 여자의 진짜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 3억 원을 몰래 훔쳐서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보자가 보내온 증거 자료입니다. 사람들은 말자가 언급한 땅 판 돈이라는 구체적인 거짓말에 깜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기업 자금과는 상관없이 서연이의 도덕성에 분노했어요. 불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죠. 이런 도둑년이 만든 김치 누가 먹어? 시어머니 돈 훔쳐서 사업했다니 기가 막혀. 암 환자라고 동정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네. 완전 사기극이었구나. 이런 사람을 믿고 김치 샀다니 더럽다. 인터넷 댓글창은 서연이를 향한 악플로 가득 찼습니다. 홈쇼핑과 백화점에서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의혹이 풀릴 때까지 판매를 멈추겠다는 통보가 왔죠. 공장 가동이 멈추며 회사는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표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들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요? 박진우 대표가 깨끗한 회계 자료를 공개하며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도둑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붙은 서연이의 진실을 사람들은 보려 하지 않았죠. 대표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직원이 박진우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줘야 할지. 주문 취소만 수천 건이에요. 일단 서연 대표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박진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제가 개인 자금으로라도 버텨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서연 대표님의 진실함을 의심하지 맙시다. 병상에 누운 서연이는 억울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팔의 염증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분의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요. 이런 상태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너무 믿었어.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준호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죠. 서연아, 제발 깨어나. 우리가 이겨내야 해.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말자는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변호사를 통해 뻔뻔한 요구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합의금으로 회사 지분의 절반을 내놓으면 소송을 취하하고 용서해 주겠다. 변호사가 준호에게 말자의 요구를 전달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준호가 분노하며 말했죠. 어머니가 정말 이런 분이었나? 지금 당장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다그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은 더 나빠질 테니까요. 준호는 말자의 요구를 듣고 1년 전 김 사장 사건 때 찍어둔 영상과 각서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말자가 스스로 파놓은 논리적 함정을 발견했어요. 서연이는 빈몸으로 나갔다고 각서까지 써놨잖아. 준호가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죠. 그런데 어떻게 3억 원을 가져갔다는 거야? 이건 완전히 모순이잖아. 이 증거만 있으면 충분해. 재판을 앞두고 서연이의 염증 수치가 조금씩 안정세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걷기 불편한 서연이지만 휠체어를 타고라도 법정에 나가 결백을 밝히겠다고 고집했어요. 여보, 내가 꼭 가야 해. 이대로 누명을 쓸 순 없어. 서연이가 준호에게 간절하게 말했죠. 알았어. 우리 함께 싸우자. 준호가 서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거짓말을 완전히 밝혀낼 거야.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 드디어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준호는 1년 전 촬영해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준비를 했죠. 이번엔 어머니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될 거야. 준호가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한편 말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서연이 전연을 완전히 끝장낼 거예요. 말자가 변호사에게 자신 있게 말했죠. 3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으니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년 때문에 당한 고생을 다 갚아줄 때가 됐어요. 회사 지분의 절반만 가져와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말자는 자신이 1년 전 김 사장에게 써준 각서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각서야말로 자신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연이와 준호는 병실에서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죠. 여보, 정말 괜찮겠어? 몸이 아직?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서연이가 굳은 의지로 대답했어요. 우리 진실을 밝혀내자. 어머니가 어떤 거짓말을 하든 우리한테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 준호가 서연이를 격려하며 말했죠. 이번엔 정말 끝을 볼 거야. 드디어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가득했어요. 각종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소란스러웠죠. 휠체어를 타고 퉁퉁 부은 팔을 감싼 채 나타난 서연이와 거만한 표정의 말자가 법정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법정까지 끌고 와서 말자가 서연이를 보며 비아냥거렸어요. 이제 와서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어머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하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늘? 웃기고 있네. 증거가 있어야 하늘도 믿지. 말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말자 측 변호인은 서연이를 범인으로 몰아세웠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서연이가 가출하던 날 원고 말자의 장롱에 있던 현금 3억 원이 깜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죠. 이는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피고는 암투병을 핑계로 동정을 받으며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정 분위기가 말자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 같았어요.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렸죠. 3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아무래도 며느리가 잘못한 것 같네. 그때쯤 준호와 변호인단은 핵심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말자가 사건 직후 작성했던 자필 각서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준호 측 변호사가 말자에게 날카롭게 물었죠. 증인께서는 사건 직후 김 사장에게 써준 각서에서 뭐라고 하셨죠? 그때는 말자가 당황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각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빈몸으로 나가서 갚을 돈이 없다고 직접 쓰셨잖아요. 집에 3억이 있었다면 왜 돈이 없다고 했습니까? 말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그건 급해서 잘못 쓴 거고, 잘못 쓴 게 아니라 사실을 쓴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놓치지 않고 압박했습니다. 현금 3억 원은 무게만 6kg이 넘고 라면 박스만한 부피예요. 남편 코트 하나 걸치고 급하게 실려나간 며느리가 그 큰 돈을 어디에 숨겨나갔다는 겁니까? 그건 말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더구나 증인께서는 며느리가 빈몸으로 나갔다고 직접 확인까지 해주셨잖아요. 이어 증인석에 나온 김 사장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1년 동안 말자가 돈을 갚지 않고 피해 다녀서 벼르고 있었어요. 당시 최말자는 빈털털이라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김 사장이 증언했죠. 3억은커녕 10만 원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가 돈 한 푼 없이 쫓겨났다고 몇 번이나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서를 받은 거예요.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며느리는 속옷바람으로 쫓겨나서 가져간 게 없다고 자백하는 모습이었어요.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죠. 어머, 완전히 거짓말쟁이네.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며느리가 불쌍해 죽겠네.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말자를 향한 비난으로 뒤집혔습니다. 말자는 변명해 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급해서 잘못 말한 거고,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죠. 검사가 말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뒤였죠. 준호 측 변호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법정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빈 몸으로 나갔다고 직접 확인해 놓고 이제 와서 3억 원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판사는 말자의 요구를 기각하는 것은 물론 소송 사기와 무고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어요. 원고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는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무고죄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서연이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서연이의 의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암이 퍼진 흔적도 없습니다. 의사가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줬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몸도 급속히 회복되고 있어요. 서연이와 준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서연이가 준호의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정말 다 끝난 거야?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준호가 서연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죠. 패소한 말자는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성난 사람들과 유튜버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거짓말쟁이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사과해.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말자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서연이의 완전한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어요. 이서연 대표의 결백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오히려 시어머니 최말자가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홈쇼핑과 백화점에서는 다시 판매를 재개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불매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도 서연이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진실도 모르고 비난했네요.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분을 오해했다니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와 준호는 병원 옥상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끝났어. 준호가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못 버텼을 거야. 서연이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죠.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더 큰 꿈을 향해 달려보자.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편 말자는 혼자 쓸쓸한 방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말자가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거짓 고소와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 왔어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죠. 낡은 쪽방촌에서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겨울을 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쪽방은 겨우 2평 남짓한 크기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벽지는 누렇게 떠 있었죠. 말자는 TV 채널을 돌리다 서연이가 자랑스러운 기업 인상을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서연이의 모습이었어요. 말자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가족 누구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로움만이 곁을 지켰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말자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말자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한편 이서연의 정성김치는 누명을 벗고 더욱 믿음을 얻어 세계 시장에 진출했어요.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 수출하게 되었죠. 서연이는 꾸준한 재활치료로 팔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대표님, 미국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직원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죠. 정말요? 드디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군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거네요. 네, 한류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 같아요. 준호는 회사의 전무가 되어 서연이를 도왔어요. 준호는 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는 나눔을 실천했죠. 여보, 이번에 암 환자 가족 백가정에 김치를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어. 준호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자. 서연이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서연이와 준호는 회사 창립 기념일에 맞춰 전 직원과 함께 대규모 김장 봉사 행사를 열었죠.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500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나눔의 5,000포기 김장을 담갔어요. 모두 힘내세요. 오늘은 축제예요. 서연이가 직원들에게 활기차게 말했죠. 대표님처럼 정성껏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행복해요. 저희도 그래요. 대표님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박진우 대표와 김 사장도 행사에 와서 서연이의 성공을 축하해 줬어요. 서연 대표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박진우가 진심으로 말했죠. 진짜 사람 냄새나는 기업이 뭔지 알겠어요. 김 사장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만났는데 지금은 정말 존경해요. 고마워요, 사장님. 그때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서연이가 김 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모두가 붉은 김치 양념을 서로의 얼굴에 묻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진에 담겼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서연이가 웃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쁨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서연이와 준호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하얗게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죠. 따뜻한 캔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여보, 기억해? 1년 전 이맘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호가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지.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이 꿈 같아. 서연이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김장을 엎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나도 그래. 그때 화가 나서 한 일이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꿔놨어. 준호가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영원히 당신 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 지킬게. 고마워. 정말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세상 위로 두 사람의 입김이 피어올랐죠. 그들의 붉은 김치는 이제 전 세계 식탁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서연이의 김치를 사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 우리 김치가 파리에서도 팔리다니. 서연이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의 정성이 국경을 넘나든 거야.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편 멀리 쓸쓸한 쪽방에서는 말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얀 눈을 바라보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구나. 말자는 서연이와 준호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쪽방 안은 춥고 어두웠어요. 전기장판 하나로는 추위를 이기기 어려웠죠. 말자는 담요를 더 끌어당기며
텔레비전 속 서연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저 애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말자가 중얼거렸어요. 그것이 말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서연이와 준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잡은 모습이 하얀 눈 위에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서연이가 준호에게 말했죠.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괴롭힘이 사라진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두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괴롭힘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이와 준호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암이라는 시련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이겨낸 서연이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성공했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부부의 사랑이었습니다. 반면 거짓말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말자는 결국 혼자가 되어 후회만 남았죠. 우리 모두의 삶에는 때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